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토지거래 과제 나갈 차례죠. 교재 370쪽입니다. 370쪽 토지거래 과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란 부분이에요.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일단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잖아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그럼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일단 지정을 합니다. 다만 그 국가 등의 도시개발 사업, 이런 개발 사업 등으로 만약에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지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한다.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거든요. 지금 371쪽 가고 있습니다. 그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도계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되면요, 지첩시 이거에 대하여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나 시도지사 공고하는데 이때 공고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건 별도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토지를 묶었을까? 그러면 토지의 소지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소지지, 면적 이런 것들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지정기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기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형도도 이거 공고를 해줍니다. 지형도는 이제 축척 25,000분의 1, 50,000분의 1을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공고해줘요. 그래서 관보에다가 이거 공고를 하거든요. 관보에다 하는데 관보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색깔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형도를 이제 공고해주고요.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면적도 정해줘요. 그래서 요거 지정권자가 일단은 이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첩시 또 알려줍니다. 통지를 해주는데 누구한테 해주냐면요. 일단은 시군구청장한테는 무조건 통지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자가 허가권자예요.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고 이자가 허가권자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잖아요. 그럼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시도지사가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언제나 통지를 받고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통지 받았잖아요.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통지를 받게 되면 등기소장한테 지첩시 이걸 통지해 줘야 돼요. 이자에게 통지해 주는데 왜 통지해 주냐면요. 그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이전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증이 첨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등기소장한테 시군구청장이 지첩시 통지해 주고, 자, 통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또 지첩시 공고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 나가는데 이때는 날짜가 있어요. 며칠 이상 공고하라고요? 7일 이상. 다음에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요것도 날짜가 있죠. 그래서 이제 15일간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공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열람을 이렇게 이제 7일, 15일간 하게 해줘요.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효력 발생은 일단은 공고를 했어요. 지정 공고에 이거 시군구청장의 공고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다. 그래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우리 과목에 5일이 딱 2번이거든요. 딱 2번인데 자격 취소 기억나세요?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 줘야 되죠. 거기서 5일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 발생도 5일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는데 다시 지정을 해요. 재지정을 할 때는 이 절차대로 가거든요.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공고 나가고 통지해주고 공고 다시 하는데, 어쨌든 다시 재지정할 때는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의견을.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되냐면 시군구청장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는 허가권자죠. 지금 제일 잘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지정할 때는 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그럼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요. 재지정할 때만 일단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참고입니다. 재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정공고 나갔죠. 지정공고 나갔는데 이때는 효력 발생 있잖아요. 5일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지정했을 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그냥 참고해 두세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재지정 시에는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허가구역 요거 묶을 필요가 없다. 해제나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의사라든가 시군구청장은 해제 축소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해제 축소를 요청했잖아요. 그럼 이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정권자는 해제 축소를 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해제 축소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반드시 해제 축소를 하게 돼 있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 두시고, 이때 해제 축소할 때는요, 이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그럼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쳤죠. 그럼 해제 축소할 때도 재지정할 때도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점을 유의해 주고, 공고하고 공고 통지해 주고 다시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제 축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해제 축소했잖아요. 그럼 이때도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 발생해요. 참고해 두세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다음에 지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공법 쪽에서는요, 이거 엄청 잘 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근데 우리 쪽은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373쪽에 문제가 실려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보고 갈까요?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25회 때 기출로 돼 있죠. 공법 쪽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1번이에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맞습니까? 2번 질문. 시도의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알아보시겠죠?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하게 돼 있어요. 다음 3번 질문이에요.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까? 지체 없이 통지하는 거예요. 다음 4번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 맞죠? 5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OX. X. 해제나 축소, 재지정할 때도 모두 도계의 심의는 무조건 거칩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넘어가시죠, 그럼. 그럼 토지거래 이제 허가 절차예요. 그래서 허가 절차로 들어왔는데 이제 허가 대상이 먼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게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래 15회 전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쨌든 공법 쪽에서 이걸 냈지만 우리 쪽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예약과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권리 포함이고요.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다.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 돼요. 그럼 원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농취증, 거민, 외국인 취득신고제 모두 권리가 소유권이 대상이에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요, 유일하게 지상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럼 왜 지상권이 들어갔을까? 지상권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최단 존속 기간이 있다는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하더라 이거요. 그럼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구한 건물은 30년인가요?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버리면 최단 기간 보호 때문에 매매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 못 받아가지고 자꾸 지상권 계약을 하니까 지상권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규제되는 권리 중에 유일하게 지상권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권이거든요.
그럼 지료가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다.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감 잡아두시고 대물변제 예약도 포함이에요. 이건데 그럼 나머지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잡으면 돼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꼭 따져봐야 돼요. 매매, 교환, 증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사유 3가지, 매매, 교환, 증여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사유 3가지,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따져보는데 그럼 매매나 교환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그러니까 증여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두시고요. 상속은 규제 대상에 들어갈 일이 없죠. 아니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은 뭐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허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결입니다. 판결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허가증 있어야지 이전 등기 축탁해줘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서로 소송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그래가지고 그 판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법정에 2번 출석 안 해버리면 소송법상 이게 의제자백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의제자백 돼가지고 판결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전 등기 해줘라 하고. 그러니까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 대상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인이 판결로 취득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등을 이거 신고해야 되죠. 60일에 6개월. 외국인이 판결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했습니다. 60일 내 신고해야 돼요? 6개월 내 신고해야 돼요? 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계약만 60일에 계약만 6개월이죠? 아 계약만 60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못 피해가죠. 나아가서 농지를 판결로 취득해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오늘 공부할 건데 농지증 있어야 되겠죠. 그럼 농지증 역시 판결 취득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민제도, 계약서의 거민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제도는 오늘 여기까지 안 나가는데 역시 판결서에다 거민 찍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전 등기 축탁해줘요. 그러니까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 대상에 아무것도 못 피해갑니다. 참고해 두시고 문제는 경매예요. 경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경매는 입찰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허가를 면제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를 면제해요. 그래서 허가구역 내 토지를 내가 허가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경매 물건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허가를 면제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참고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다 설명이 됐는데 매매 교환 대상이고 증여는 빠지고 다음에 이제 상속은 당연히 규제에 안 들어가고 있고 경매 꼭 대상에서 빠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빠지고 있고요.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 들어가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감을 잡아두시고요. 여기 지금 우리 교재는 이 부분이 386쪽에 있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국가 등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에요. 예를 들면은 토지특공사입니다. 이들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일정 목적하에 취득하는 거겠죠. 그럼 이들은 일정 목적하에 취득하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이 토지 살래 하고 협의를 해버리면 협의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국가 등에 대한 특례예요. 참고해두세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다름 아닌 기준면적이에요. 이 기준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을 초과해야지만 허가 대상이다. 그럼 이 면적 이하로 온다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면적을 일단 봐야 되는데 기준면적이 우리 교재에는 뒤에 있죠. 그러니까 교재 순서에 따라서 허가 절차를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375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375쪽.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일단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공동 신청인데 주의할 점은요. 우리 개업공사에게 중개거래인 경우라도 개공한테는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29회 때 뭘 물어봤냐면요.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정답. 개업공사였어요. 개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에게 유일하게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뿐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개공한테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 신청은 당사자 공동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 신청하고 관할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죠. 그자가 이제 허가 원창이고,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할 점은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가 토지 이용 계획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자금 조달 계획서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꼭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은 언제나 내는 게 아니죠. 자, 또 기억을 더듬어 봐야죠. 그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갈 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가는 거는 언제였냐면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6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들어왔습니다. 근데 토지 거래가 신청할 때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 점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걸 첨부하여 허가 신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요, 이거 지첩시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촬영, 그 토지를 촬영하여 이제 촬영 사진도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가, 불허가 선매 통지를 해주는데, 이 선매가 뭐냐면 오늘 공부합니다. 잠시 후에 하는데, 선매라는 것은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선자예요, 이거. 그 다음에 살매자입니다, 이거. 그럼 먼저 산다는 뜻이죠? 그럼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어요. 그러면 이거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매라는 것은 협의 매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공사 쪽에서 이걸 사겠다고 이미 협의 중이었어요.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그럼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증이 나가거나 불허가 처분하거나 나아가 선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다면 이 사실을 통지해 주는데 며칠 내에 하라고요? 15일이에요. 그래서 15일 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15일 내 이게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한 내 처리하라 이랬거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한 내 처리하라. 근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요, 처리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15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때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안 해주면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색깔 칠해져 있죠? 어디 하는지 아시죠 지금? 376쪽 가고 있습니다. 허가 불허가의 처분 찾았어요? 그래서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7쪽 맨 위를 보면 허가 의제란 말 나와 있죠. 그럼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안 해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죠. 끝난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끝난 다음 날입니다. 끝난 다음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요 정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은 무효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민법 시간에 이거 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들어봤죠? 자,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인 그 취득허가제 있죠. 외국인은 군, 문, 생, 야를 취득할 때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공간 보조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에요. 이 지역을 취득할 때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그럼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냐고 이 지역을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은 무효. 계약은 무효고 형사처벌이 2대2였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와 비슷하죠, 이거. 이거 처리기한도 며칠이에요? 15일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가지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면적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기준면적이 나오고 있죠. 허가증 나가면 홈페이지에다 게재하게 돼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해 허가증 나갔다 하고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기준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면적 377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면적에 대한 부분인데, 기준면적은 일단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눠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나눴는데, 공법 시간에 우리가 도시지역 공부했어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고 도시지역 중에 미지정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지정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숫자는 일단은 주거지역은 180 이하고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아가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하고 녹지역은 100제곱미터, 미지정 지역은 9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공업지역이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데 이 공업지역이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평으로 한 사람 몇 평이에요? 200평이에요. 0.3 정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200평입니다. 이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공업지역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져요. 상업지역은 20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에서 20을 뺍니다. 그럼 180제곱미터예요. 이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요게 중간에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딱 이걸 접어요. 접게 되면 지금 상업지역은 누구랑 만나요? 녹지지역과. 그럼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이라는 얘기죠. 100. 그 다음에 여기 주거지역은 미지정 지역과 만나죠? 그럼 주거지역은 180이니까 이거 미지정 지역은 절반이죠. 90이에요. 감 잡혔어요? 그러니까 숫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이에요. 도시지역 밖은 25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럼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250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농지는 조금 더 크게 거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임야는 대규모로 거래하니까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도시지역 밖은 숫자가 배수로 가고 있죠? 배수로 간다. 250, 500, 1000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기준 면적이고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을 하면서 이걸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내릴 수 있어요. 최대화시킬 때는 300%, 즉 3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예요. 상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 200제곱미터 기준이니까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10%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럼 최대화시킨다면 3배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300%까지니까 3배까지 늘릴 수 있죠.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0%에 300% 범위내에서 이걸 조정하여 지정을 하는데 통상 지정을 할 때 그냥 이 면적대로 기정 나갑니다. 조정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요 기준 면적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린 실무적으로 봤을 때 기준 면적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러 왔어요. 그럼 손님한테 면적에 따라서 이게 허가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브리핑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숫자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 지금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고 있을 게 뭐 해야 되냐면 숫자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고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죠. 용도지역. 주거지역에 있느냐, 상업지역에 있느냐, 공업지역에 있느냐. 맞죠? 지목과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도시지역 밖을 보세요. 도시지역 밖은 농지냐 임야냐, 전답 과소이냐 임야냐 이거에 따라 틀리죠 지금. 지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용도지역과 관련이 없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OX. 허가 받아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지금 녹지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녹지지역이니까 이건 도시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과 관련이 없어요. 농지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도시지역 밖이었다면 400이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지금.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은. 근데 녹지지역은 지금 현재 기준 면적이 100이기 때문에 400이라면 최대화 시키더라도 30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지문, 요건 이제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고 지목과 관련이 없다.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밖은 농지냐 임야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이해두시고 다음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가 있거든요. 요거는 참고해 두시는데 그래서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는 지금 378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뭐 이런 걸 시험에 내릴 일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해만 해두면 되는데 일단의 토지를 거래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계약 체결부터 1년 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다시 계약을 한다.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기준 면적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한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인데 여기에 공장용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상업지역 내에 공장용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당연히.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장용지인데 갑이 이걸 소유하고 있네요. 1번지, 2번지, 3번지였어요. 그리고 면적은 각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였어요. 이걸 공장으로 갑이 쓰고 있네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1번지 토지에 대하여 이 갑이 을한테 1번지만 딱 을한테 파는 거예요. 을한테. 그러면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된다. 지금 딱 200이죠. 그럼 다른 정함이 없다면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딱 200이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200을 초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았어요.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내에 다시 이 을과 2번지 토지에 대해 거래하는 거예요. 1년 내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거래로 간주하겠다 이 얘기죠. 그럼 이때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면적을 지금 면적 기준을 피해가는 걸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일부에 대해 계약을 하고 1년 내에 다시 계약을 한다.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이제 밑에 거 분할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였어요. 근데 허가구역 지정이 딱 됐거든요. 되고 나서 분할 거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쉽게 납득이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였어요. 도시지역 밖에 농지였다. 면적이 800제곱미터였습니다. 이게 그럼 다른 정함이 없다면 도시지역 밖에 농지 800제곱미터는 이거 허가 대상으로 잡혀있죠 지금. 그래갖고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지금. 묶였습니다. 그러자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소유자인 갑이 이걸 갖다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취득자가 제한이 있으니까 농취증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분할하는 거예요 지금. 분필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이거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로 면적을 이렇게 나눠서 분할 거래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치우는 거예요. 피해가고 있죠 지금. 그럼 이때는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분할 거래뿐만 아니고 이거 분할을 하지 않고 분필을 하지 않고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럼 공유 지분으로 팔아치우는 거예요. 분필은 안 하고 그래도 이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최초의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 보겠다. 다만 공공사업 등으로 이걸 분할한다. 그럼 이때는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물론 제외해요.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해만 일단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정도 기준 면적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까지 이제 다 봤어요. 그럼 이제 허가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옆에 페이지.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럼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기준에 맞다면 허가증을 내주고 안 맞다면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해주는데 이때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먼저 실수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 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돼요. 계획의 적합성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면적이 적정해야 됩니다. 면적의 적정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물론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면적도 적정을 해야 된다. 그럼 이때 실수요성에 해당하는 이 목적이 있어야지만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실수요성에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한다. 이때는 실수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거주용 주택용지, 즉 주택을 지으려고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주용 주택용지 색깔 칠해져 있으니까요. 거자에 동그라미 쳐보죠. 거.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그러니까 뭐 근린생활시설로 쓴다. 이거를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허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자의 동그라미예요. 다행히 우리 교재가 이 부분은 우리 저자께서 법문의 순서대로 나눠갖고 다행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복자의 동그라미 치고요. 다음 3번입니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자, 밑줄.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어업을 경영. 여기에 밑줄 긋고 농자의 동그라미예요. 농자에. 자, 이때 그러니까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제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는데 니은을 먼저 보세요. 니은.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랬더니 허가증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30km 이내 밑줄 쫙이에요. 우리 농업인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에 살고 있는데 농업 경영을 위해서 허가구역이 여기 묶였거든요. 여기 농지가 있는데 이 지역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 내라면 취득할 수 있다? 30km 내라면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통작거리라고 불러요. 통작거리란 뜻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란 얘기죠, 이거. 전에는 통작거리가 20km였어요. 20km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 농지가. 근데 이거 폐지해버렸지. 그래갖고 지금 30km 이렇게 이제 우리 토지거래가에서 놔뒀는데 요즘 차들이 고성능화돼 있죠? 그러니까 30km 한번 쫙 밟으면 한 15분이면 가버리죠. 혹시 그래갖고 KTX 타고 가시다 보셨어요? 논 옆에 BMW 서 있는 거? 우리 농업인들 벤츠 끌고 다니면서 농사 짓고 다니십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이거. 거기 낚시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차들이 고속능화되기 때문에 통작거리를 늘렸죠. 30km 내라면 취득할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참고해 두시고 디귿을 보시죠.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의 A, B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밑줄이죠. 3년 이내에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색깔 칠해진 부분만 딱 밑줄이에요. 이때는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수용당했어요, 내가. 그럼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데 이때는 그 주소지로부터 80km 안에, 80km 밑줄 짝이죠.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단, 몇 년 내에 취득해야 된다고요? 3년 내에. 자,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 농업인인데 이분이 이번에는 농지를 수용당했어요. 자기 농지를.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수용당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거리 제한을 완화했네요. 허가구역 안에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거리가 몇 킬로? 80km 내라면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용을 당했다면 이때는 몇 년 내에 취득해야 된다? 3년 내라면 가능하다. 이때 이제 마지막에 색깔 칠해진 부분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내가 수용당한 농지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이거.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원에 수용을 당했어요. 2억 원짜리 농지를 수용을 당한 거예요. 근데 대체 취득하겠대. 근데 이 대체 취득하는 농지는 가액이 10억짜리입니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체 취득한 농지는 공시지가 기준에서 수용당한 농지 가액 이하에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종전토지 가액 이하에 돼요. 그래야지 취득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고 다음 넘깁니다. 시효수요성 계속 가는데 그럼 이제 4번이에요. 거기 4번, 5번, 6번이 있잖아요. 4번, 5번, 6번. 이건 지금 색깔 칠해진 게 전부 다 사업시행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4, 5, 6번은 사업시행이에요. 좌측으로 묶으세요. 좌측으로 묶어가지고 사자의 동그라미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만 감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 5, 6번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7번으로 내려갑니다. 7번은 그 시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 용도에 이용한다. 그럼 이때는 이제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억입니다. 농지 외 토지예요. 농지 외 토지인데 이게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 밑줄이죠. 종전 토지가액 이하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한다. 대체되는 토지 밑줄 쫙이에요. 그리고 대자의 동그라미죠. 대체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농지를 수용당한 게 아니고 농지 외 토지죠.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어요. 이자가 3년 내 그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대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 토지. 자, 그래서 대자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든가 형질병이 금지되어 있다든가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농지나 임야를 제외하는데 그러한 토지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현상보존의 목적 밑줄 쫙 긋고 현자의 동그라미예요. 현자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내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허가구역을 묻겠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이 허가구역을 묻겠는데 이 토지가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여기 토지를 거쳐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토지의 현상보존을 목적으로 여기다 도로를 개설하고자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현상보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개설한다더라. 그렇게 이해하세요. 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럼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임대취득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밑줄 쫙 임대사업을 위하여 밑줄 쫙 긋고 임자의 동그라미예요.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실수요성이에요. 그럼 이거 암기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동그라미 쳤죠? 그래서 암기표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복농사예요. 여기서 끊고 대체취득, 현상보존 목적, 임대사업료 대현임 이거거든요. 거복농사 대현임. 문장이 뭐냐면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 뜻이에요.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북농사 대연임으로 암기하는데 문제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용 의무 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두 문자 딴 건데 일단은 거북농사 대연임 이게 실수요성이다. 거주용 주택용지로 복지설로 농업 경영을 위해서 다음에 사업에 이용한다. 다음에 대체 취득한다. 수용당한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이죠. 박이 아니고. 그래서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한다. 나아가 임대사업료를 취득한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옆에 페이지 이용 의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2년. 2번이 편익시설 복지시설로 씁니다. 복자 몇 년? 2년. 농업인 등이 농업경영을 위해 취득한다. 몇 년? 2년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뭐 대체취득 이건 그냥 넘어가고 5번 보시면 5번 사업을 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4년. 그죠? 4년 돼 있고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이때는 분양이 4년 내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용 의무 기한 지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단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이니까 사자니까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4년. 그다음 한 장을 넘기면 대체 취득도 아까 2년이었죠. 대체 취득이 지금 빠져 있죠. 농지의 토지를 수용당했어요. 3년 내 대체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2년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6번이 바로 현상보존이죠. 현상보존은 도로 개설한다고 그랬죠. 그럼 몇 년을 써야 될까요? 5년은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료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몇 년 써야 돼요? 5년은 써야 됩니다. 임대사업료로 쓴다. 그럼 역시 5년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이용 의무 기간이 지금 우리 암기한과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실수요성 부분에 메모를 해버리면 돼요. 실수요성 보시면
379쪽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몇 년? 2년.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도 몇 년? 2년. 그렇게 메모하면 돼 그냥.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이 이거 농업경영을 위해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는 몇 년? 역시 2년. 그렇게 메모하면 돼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4, 5, 6번 좌측으로 묶었죠? 사업 시행은 몇 년이라고요? 4년이에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내려가서 7번의 기억입니다. 이거 대체 취득이에요. 역시 몇 년? 2년이었어요. 2년이었고 다음에 니은 현상보존 목적은 5년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합니다. 몇 년? 5년이죠. 그래서 요 표대로 이제 기억을 하세요. 거복농사 대연임. 그럼 숫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 2년이에요. 사업 시행은 4년이죠. 현상보존 목적과 임대사업용은 몇 년? 5년을 써야 된다. 감 잡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용 의무기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문자 따서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381쪽에 이제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이랬죠? 이건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했다. 그럼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적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겠대요. 그러면 300평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거주용 주택용지로 3,000평을 취득하겠대.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면적도 적정해야 됩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우리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보세요. 손님이 허가된 토지를 취득하러 왔어요. 그럼 일단은 면적 기준 따져봐야 되죠. 손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럼 이 목적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노후 대비로 주택, 전원주택 지으려고 이거 취득하는 거다. 그럼 이거 면적도 적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이 있으십니까? 무주택자에 하나에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주용 주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을 갖고 계신다면 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리고 최소한 몇 년은 써야 됩니까? 2년은 써야 됩니다. 하고 브리핑 해야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용 의무 기한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용 의무 기한을 봤으므로 이제 383쪽에 토지 이용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군구청장은 이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행명령 떨어집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세요 하고 이행명령을 때리는데 유예기한을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행할 유예기한을 정해주는데 이행명령은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 나갑니다.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때려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거는 토지 취득가예요. 실취득가를 얘기합니다. 토지 취득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나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30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30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연 1회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이제 이행을 했다든가 또는 이용 의무기한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용 의무기한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했거나 이용 의무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를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됐던 거 있죠. 부과됐던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행강제금은 최고 몇 프로라고요? 최고 10%예요. 그래갖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금액이거든요. 부과 기준 금액인데 요건 제가 심심해갖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사실은 이걸 심심해갖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최고 10%가 중요한데 근데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또 기억을 잘 하시대. 이게 자기가 쓰지 않고 방치해버렸어요. 10%죠 기준이. 그 다음에 자기가 쓰지 않고 임대했대요. 임대하면 기준이 7%.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사용했잖아요. 무단. 용도 변경 사용하면 5%.
그 밖에는 이제 7%예요. 그래갖고 이게 암기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방이 10개예요. 방이 10개. 이 중에 임대 몇 개? 7개였어요. 그 다음에 요 방 중에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 5개예요. 그 밖에 방들은 색칠했대요. 색칠. 기타, 색칠. 7%. 기타는. 그래서 방이 10개, 방치열 10%예요. 임대 이 중에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게 5개. 다음에 그 밖에 방들은 색칠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토지거래과제가 우리 쪽으로 공법 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게 2017년 시험이었거든요. 2017년이 28회 시험이었어요. 28회 때 넘어온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래갖고 28, 29, 30, 31회인데 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니 무슨 놈 이행강점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거를 4번 내는데 3번이나 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최고 몇 프로? 1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부과됐던 거 있죠? 징수를 하라고 그랬죠? 이 부분을 아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행강점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행강점까지 봤는데 이제 허가증 나갔거든요. 불허가증 나갔거든요. 여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칠판 보시죠. 뭐 한 번에 한목에 보고 가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했죠 지금. 그럼 15일 내 허가증, 불허가증, 선매 진행 중인 사실 있으면 통지해 주라 그랬고 15일 내 안 와주면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때 허가증 나갔어요. 불허가증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하고 헷갈려 죽겠는데 그걸 기억할 게 아니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의 신청 몇 달? 한 달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30일입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증이 나갔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 한 달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불허가 나갔잖아요. 불허가 나면 나 이 토지 필요 없거든. 이 지상권 필요 없거든. 해가지고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시군구청장한테 네 사라. 이게 사라 하는 게 뭐라고요? 매수 청구. 몇 달 내에 역시 1개월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매수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이때 매수할 때 기준 가격은 뭐냐 이 공시지가 기준인데 우리 가격이라는 게 실가가 있죠. 감정가가 있죠. 공시지가가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싼 게 뭐다? 공시지가. 그러니까 요즘 공시지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 어쨌든 공시지가가 상당히 이제 실가보다는 쌉니다. 제일 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는 토지니까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할 때는 제일 싼 가격 기준이다. 뭐예요? 공시가 기준.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적었어요. 그럼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고 이때 매수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허가 신청 들어왔잖아요. 불허가 매수 청구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일단은 이제 허가권자가 매수자를 지정하는데 매수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이 10개인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385쪽에 거기 맨 밑에 박스 처리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석탄공사, 한국토지특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막 이래 돼 있죠. 아니 이놈의 공사 이름을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됩니까? 근데 30회 때 이걸 냈다는 거죠. 30회 때 불허가 처분했을 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40문제 중에 틀려라고 출제자가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틀려라고 내도 아니 이런 걸 갖다가 아무리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마 출제자도 암기 못하고 있을 거리고 지가 암기가 못하는 거를 우리한테 물어보면 돼 안 돼?
출제자의 양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는 암기 안 합니다. 일단 암기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답 고르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골랐냐면, 거기에 한국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은행이 허가구역 토지를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국은행은 당연히 들어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지방공사가.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에 웬만하면 들어가거든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가 있죠. 서울 도시개발공사가 있죠. 지방공사들이 들어가는데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지금.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0회 때 문제가 됐던 게 항만공사가 문제가 됐어요. 항만공사 없죠, 거기?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출제자가 이렇게 틀려라고 깔끔하게 내면 얄밉게 맞추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찍고 옵니다, 그냥. 아셨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갖고 참 지금 뭐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죠? 지금 중개사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슬슬 쌓여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했던 내용, 이번 주에 했던 내용, 이번 주 아주 내용들이 어렵죠, 지금. 그래갖고 중개사법 이거 한민호 그놈이 분명히 복습하지 말고 민법이나 개론만 하러 했는데 이게 들어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중개사법 지금 어설프게 손대면요 진짜 내년까지 갑니다, 그냥. 아셨죠? 왜 그러냐면 1차가 안 되면 여러분들 결국 2차를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선생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의심을 갖지 말고 따라가야 돼, 그냥. 그래갖고 이제 앉아가지고 도서관에 앉아갖고 중개사법 드립다 보고 있어. 이거. 그러면요 1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차 포기해버려요. 결국. 그럼 수험기간 2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1차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절대 1차 파고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복이 왕도예요. 경험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의사표시 오늘 보겠다. 총칙에. 읽었어. 열심히 읽고 이해 다 했어. 메모까지 다 해놨어. 딱 덮었어. 다음 주 열어보면 왜 썼는지도 모른다니까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이 필요한 과목. 그러니까 1차 과목에 일단 주력을 해줘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2차만 하시거나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물론 철저히 이제 숙제하고 가야지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그걸 꼭 지켜줘야 됩니다. 1차를 나중에 1차에 치여가지고 여러분들 2차를 포기해버려요.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내놨지. 불합격해버리면 겁나니까 나 1차만 해서 하려고 1차만 열심히 하는 거야, 이제. 2차 포기해버리고. 그럼 수험기가 기본적으로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개사법 그냥 따라오고요. 차츰차츰 이제 5월달부터 조금씩 보면 돼. 조금씩. 그것도 공법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전히 중개사법은 그냥 수업 듣고 덮어놓는 게 나아요. 그래갖고 뭐 암기사항들 계속 나오고 내가 암기 막 동그라미 치고 막 그러니까 이걸 막 드립다 암기한다고 난리치는데 안 됩니다. 기억도 안 나, 이거. 동그라미 친 거. 그러니까 이제 암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암기표열에서 나간 이유가 놓고서 자주 보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러냐면 오늘 지금 거북농사 대연임 나왔죠? 그러면 거북농사 대연 물론 중요하진 않지만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거북농사 대연임이 한 문장으로 일단 떠올려야 돼, 이게. 뭔지 몰라도 돼, 이게. 그리고 뭐 이제 암기 제재들, 사북결이 이항정이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문장으로.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음자를 계속 부는 거예요. 아, 사북결이 이항정이 미시사건 근무전 236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문장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사가 뭐였지? 부가 뭐였지?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통째로 막 써가면서 암기한다. 스트레스만 받고요. 기억도 안 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셨죠? 이걸 꼭 명심하시고, 어쨌든 그 인터넷을 하신 분들도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뭔 얘기하다 또 글로 흘렀지?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매수자가 누가 됐느냐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 자, 그러면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허가 의제란 말이 386쪽에 나와 있죠? 허가 의제 찾았습니까? 자, 허가 의제인데,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럼 허가증이 나갔어요, 이번엔. 이번에 이제 허가증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허가증이 나간 토지가 농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는데 이 안에 토지 지목이 농지였어요. 그럼 여기는 허가구역이면서 농지니까 농지 취득자격증명 대상도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허가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농취증 의제돼요. 이게 지금 허가 의제 부분에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이라고 돼 있죠. 이건 허가에 대한 특례예요. 의제가 아니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의제인데 그 다음 이제 넘기면 389쪽에 농취증 의제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둬야 돼요. 엄청 잘못 씁니다, 이거. 허가증이 나가면 농지 취득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때는요, 우리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은 농취증 발급권자인 시군면장하고 협의해야 돼요. 내가 이거 허가증 내줄 건데 괜찮냐? 시군면장과 협의하게 돼 있고, 그래갖고 이제 허가증을 내줬잖아요. 허가증을 내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통지해줘야 돼요. 내가 허가증 내줬다, 농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시죠? 뭐 허가증 나갔어요.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에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도 의제됩니다. 그래서 특히 농취증 의제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아주 잘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고요. 그러면 허가증이 나갔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허가증 나간 날로부터, 허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매매였다면. 참고해 두시고 그거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390쪽 잠깐 볼까요?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 30회 기출이었는데 장난을 아주 심하게 쳤습니다. 1번 지문이에요. 군수는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과 이행 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여기서 1년에 한 번이란 말은 맞았죠. 이행 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 맞는데 최초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이게 틀렸어요. 이게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이 아니고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30회 때 이 문제 1번하고 3번 지문 갖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다 정답 치고 나왔어요. 자, 볼까요 그럼? 2번 지문. 시장은 토지 이용 의무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맞죠? 맞아요? 아직 집중이 흐트러지진 않았네. 틀렸죠? 이용 의무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음 3번 질문이에요.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맞아요? 이게 맞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29회 때도 물어봤어요. 이미 다. 그래서 이제 28회 때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냈는데 그래서 3번하고 1번 갖고 고민을 엄청 했죠. 1번도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문제풀이 할 때 중개사법은 스킬이 많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쥐잡기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쥐잡기. 분명히 1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밑줄 쳐가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연일에 1번 지문 의무 이행이 있었던 날 기준 출발점이죠, 지금. 이거 밑줄 긋고 1년에 밑줄 긋고 체크해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쥐잡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3번에 다 정답을 쳤어요. 왜? 3번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거든. 이미 부과된 건 무조건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냐고 임대한 경우, 임대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이 이행하는 부분. 이렇게 내야지. 4번이 정상이죠, 지금. 4번은 무조건 틀렸죠. 임대 기준가액이 우리 7% 아니에요. 방 10개, 임대 7개 했다고 그랬죠? 근데 20%는 했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이게. 최고가 10%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어요, 4번은. 5번 질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시행금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부과 처분을 고지받는 앞부터 14일 내야 한다. 이것도 지금 우리 14일짜리 있잖아요. 우리 숫자 대충 기억하고 갑니다, 다. 그러니까 4일, 2일, 5일, 7일, 10일, 15일, 14일 정도를 기억하고 가요. 그러면 일단 2일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의 신청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몇 달? 한 달이에요.
그죠? 근데 이행강제인 부과에 대한 이의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은 확실히 틀렸지. 그러니까 5번에 7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 5번 지문은 아주 신사적으로 냈는데 1번, 1번의 함정을 깊이 파놨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네, 그러죠.